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10살 소녀의 순진한 한마디가 노량진 골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군고구마를 굽던 17살 소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소년은 아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자신의 코를 가리켰죠. 눈이 이렇게 크고요. 코도 오똑하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68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되살아났어요. 설마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죠. 20년 전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년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의 흔적까지도요. 진짜 똑같아요. 소녀의 감탄사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뒤바뀔 테니까요. 시간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노량진 주택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골목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음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이곳 작은 단독주택에서 정호성은 손녀 예린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호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검정 가죽 스트랩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손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죠.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예린이가 작은 손으로 토스트와 우유를 쟁반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긴 단발머리를 뒤로 묶은 아이의 모습이 영락없이 돌아가신 며느리를 닮았어요. 호성은 신문을 내려놓고 예린이를 바라봤죠. 고맙다, 예린아. 그런데 오늘도 나갈 거니? 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요즘 들어 예린이의 외출 패턴이 묘하게 일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 나가서 정확히 1시간 반 만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호성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아이의 표정을 살폈죠. 어디서 노는 거냐? 그냥 동네에서요. 공원이랑 시장 쪽이요. 예린이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궁금했죠. 아이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외출할 이유가 뭘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예린이가 작은 민트색 패딩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귀여운 토끼 모양 머플러를 목에 둘둘 감고 작은 배낭을 매는 모습이 부쩍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전화 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나자 호성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예린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의 발걸음이 어딘지 설레는 듯 했죠.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오늘따라 예린이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 반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가 돌아온 거죠. 호성은 책을 읽는 척하며 아이의 모습을 슬쩍 살펴봤어요. 그런데 손에는 어김없이 갈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예린아, 뭐 샀니? 아, 이거요? 친구들이랑 간식 먹었어요. 예린이는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호성은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종이봉투에서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군고구마 냄새였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호성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아이가 매일 군고구마를 사오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그렇게 많이 먹을 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호성은 슬그머니 예린이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보니 작은 종이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니 무려 15개나 됐죠.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호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군고구마를 사서 모아두다니 영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가 평소보다 용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종이봉투는 20개에 가까워졌습니다. 호성은 서랍 안을 다시 확인해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예린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어느 날 저녁 호성은 예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요즘 매일 어디 가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진짜 친구들이랑 놀아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호성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군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사오는 거냐?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잖니. 예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냥요. 맛있어서요. 정말이니? 호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오후 2시 예린이가 평소처럼 집을 나서자 호성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예린이는 평소처럼 골목을 빠져나가 노량진역 방향으로 걸어갔죠. 아이는 골목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호성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그곳에는 작은 고구마 굽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나이는 1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누런 패딩을 입고 털모자를 쓴 채 볼이 빨갛게 상기된 모습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고구마를 뒤집으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죠. 호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소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코의 형태, 눈썹의 라인, 입술의 모양까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예린이가 소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 오빠, 안녕? 아, 예린아. 또 왔네요. 반가워요.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구마 집게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호성은 두 아이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늘도 고구마 사러 왔어요. 네, 큰 걸로 골라드릴게요. 예린이가 제일 좋은 손님이에요. 태준이라는 소년이 정성스럽게 고구마를 골라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린이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종이봉투에 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멈춰섰죠. 예린이가 태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준 오빠, 너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호성의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손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소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죠. 젊은 시절 자신의 아들 민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태주는 예린이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이 아빠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눈이 이렇게 크고요. 코도 오똑하고 정말 똑같아요. 예린이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신나게 설명했어요. 호성은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린이 아빠는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태준의 순진한 질문에 예린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요. 일 때문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호성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손녀가 왜 매일 이곳에 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예린이도 아빠 보고 싶죠? 응, 많이 보고 싶어.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성은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죠. 그럼 예린아, 내가 예린이 아빠 대신해 줄까요? 나도 예린이처럼 가족이 보고 싶거든요. 태준의 말에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호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되짚어 봤어요. 민우가 집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그때의 차가운 말들, 서로에게 상처 준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혹시나 호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 소년과 자신의 가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직접 그 소년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손녀가 왜 그토록 그 아이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호성은 어제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예린이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시장 근처로 가서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골목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준의 군고구마 노점은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드럼통 하나를 개조한 간이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7살짜리 아이가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호성은 가까운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소녀는 손이 시려운지 자꾸 입에 호호 불어가며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어요. 누런 패딩 소매가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어머, 태준아.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지나가던 상인이 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성은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약 드시고 계세요. 오늘 좀 힘들어 하셔서요. 그럼 혼자 여기서 뭘 하니?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약값 벌어야 해서요. 태준의 대답에 호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살 아이가 할머니 약값을 벌어야 한다니요. 그때 예린이가 나타났어요. 태준 오빠 안녕. 아, 예린아. 오늘도 왔네요. 두 아이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호성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린이가 고구마를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가 고구마를 20개나 주문했거든요. 예린아,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 가져가요? 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리려고요. 예린이의 말에 호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원이라고 했나요? 아이가 어떤 병원에 가는 걸까요?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태성병원이요. 요양병동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태성병원. 호성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예린이가 왜 그곳에 가는 걸까요? 예린이가 고구마를 가득 담은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호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따라갔어요. 아이가 정말 병원에 가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시간 후 호성은 태성병원 로비에서 예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더군요. 호성도 조용히 따라갔어요. 7층은 요양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예린이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린아,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셨어. 네, 언니. 오늘도 맛있는 고구마 가져왔어요. 예린이가 봉투를 열어보이자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성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녀가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고구마를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예린아, 이런 일을 누가 가르쳐 줬니? 아빠요. 아빠가 예전에 여기 계실 때 이런 일 자주 하셨거든요. 간호사의 질문에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호성은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가 여기에 있었다고요? 민우가 이 병원에 입원했었나요? 그때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 씨 말이구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예린이가 아빠를 쏙 빼닮았어. 호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을까요? 왜 자신은 몰랐을까요? 한편 노량진 시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휘경마트 점장 최기훈이 구청 단속팀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시장 노점들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특히 저 군고구마 노점 보세요. 최기훈이 태준의 노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미성년자가 혼자 운영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노점 운영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에요. 단속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기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 노점들이 마트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트로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1순위로 처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나자 태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에 관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75살의 할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죠. 태준아, 고생했구나. 오늘 얼마나 벌었니? 할머니, 3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약값이 부족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태준아. 할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태준은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인데 군고구마를 팔아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다음 날 예린이가 다시 시장에 왔을 때 태준은 평소보다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태준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지만 예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때 약국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죄송합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 다음에 갖다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 심장약은 하루도 걸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곤란합니다. 약사의 난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는 태준을 보며 물었어요. 저분이 태준 오빠 할머니세요? 네. 할머니가 약값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예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용돈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린아,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태준이 손을 저었지만 예린이는 이미 약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예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뒤따라오자 상황을 이해했어요. 고맙다, 아가야.
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순 없단다. 괜찮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늘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예린이는 약사에게 돈을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한편 호성은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태성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혹시 김민우라는 환자가 작년에 입원한 적 있나요? 민우 씨요? 아, 기억나네요. 교통사고로 한 달 정도 계셨죠.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요. 원장의 말에 호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언제 퇴원하셨나요?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퇴원하실 때 딸과 함께 오셨는데 정말 예쁜 아이더라고요. 호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동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연락조차 없었을까요? 그날 밤 호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민우와의 마지막 대화, 차가웠던 말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시장에서는 단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기우는 구청 담당자와 다시 만나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군고구마 노점은 우선적으로 정리하겠어요. 좋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우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침내 골칫거리 노점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는 태준과 할머니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태준은 그날도 추운 날씨에 고구마를 구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린이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죠. 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습니다. 손녀와 그 소년 사이의 인연, 아들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점점 명확해지는 연결고리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새벽 5시 노량진 시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일찍 나와서 고구마 화덕에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뺨을 빨갛게 만들었죠. 태준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뭘 하니? 지나가던 상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약값 더 벌어야 해서요. 일찍 시작하면 손님도 많아질 것 같아서요. 상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17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 2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기훈이 앞장서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무허가로 운영하는 노점이요. 최기훈이 태준의 노점을 가리키며 단속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단속반원 3명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고구마 팔고 있어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속반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성년자는 이런 영업을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안 돼요. 할머니 약값 벌어야 해요. 태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이미 화덕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놔주세요. 제발요. 태준이 화덕에 매달렸습니다. 단속반원이 아이를 밀쳐내려 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태준한테 왜 그래요? 75살의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몸으로 급하게 뛰어온 탓에 숨이 가빠 보였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화덕을 가져간대요. 태준이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단속 반원들을 노려봤어요. 제발 봐주세요. 이 아이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단속반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기우는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태준을 감싸고 서려는 순간 단속반원 중 한 명이 화덕을 끌어당겼습니다. 태준이 다시 매달리려 하자 또 다른 반원이 아이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으아! 태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아이에게 달려가려다가 계단을 헛디뎠어요. 할머니, 태준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굴러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할머니, 할머니. 태준이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119 불러요. 빨리. 지나가던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기우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태준은 눈물범벅이 된 채 구급차에 함께 탔죠.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저 있잖아요. 태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태준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머리 외상과 심장 쇼크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요. 간호사의 말에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와요? 대략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납하셔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300만 원. 태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지며 돈을 세어봤어요. 고작 2만 원뿐이었죠. 제발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돈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태준이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은 엄격했어요. 죄송하지만 선납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삼촌, 저 태준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울음을 참으며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고모,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태준아, 고모도 살기 힘들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연락처에 있는 모든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할머니. 태준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절망이었어요. 그 시각 호성은 집에서 예린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군고구마 영수증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영수증 옆에는 예린이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닮은 태준 오빠와 함께 먹었다. 태준 오빠가 웃으면 진짜 아빠 같다. 오늘도 태준 오빠 만나서 기뻤다. 호성은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를 닮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호성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민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본 태준의 얼굴을 떠올렸죠. 코의 형태, 눈썹 라인, 입술 모양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호성은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우가 대학생이던 시절 첫사랑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들이 얼마나 진지했었는지 기억했죠. 그 여자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태준이 자신의 숨겨진 손자인 걸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태성그룹 회장님이시죠? 태성병원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응급실에 17살 아이가 혼자 와서 수술비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름이 이태준이라는데요. 호성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태준이 병원에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없다고 하네요. 호성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아니 손자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처리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호성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책임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이번만큼은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했죠.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호성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민우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손자를 모른 척 지나쳤던 셈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태준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으로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호성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였어요. 태준아. 호성이 부드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호성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에서도 민우의 면형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호성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손자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호성은 병원에서 태준의 수술비를 처리한 후 곧바로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 회장실에 오르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죠. 비서실장님을 불러주세요. 호성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정훈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호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복지재단 담당자를 즉시 호출하세요. 긴급 의료 지원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이태준 할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요. 오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호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거든요. 1시간 후 태성그룹 복지재단 담당자가 호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이태준 할머니 치료비 건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즉시 처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정에 필요한 의료 지원은 계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나간 후 호성은 다시 오정훈을 불렀습니다. 이제 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시장 상생팀 팀장을 불러주세요.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30분 후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시장 상생팀 박민수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어요. 노량진 골목시장을
전통시장 시범 상권으로 지정해서 추진하세요. 노량진 골목시장 말씀이신가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요. 박 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이니까요. 예산은 넉넉히 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하면 될까요? 이번 주 내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내주부터 실행에 옮기세요. 박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호성은 다시 오정훈을 바라봤어요. 법무팀장도 불러주세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무팀 이상호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구청 단속 일정을 파악해 주세요. 특히 노량진 시장 관련해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의 실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거든요. 현장에 변호사를 배치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모든 지시를 내린 호성은 의자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태준을 지킬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죠. 한편 휘경마트에서는 최기훈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준 할머니의 치료비가 갑자기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개입하고 있어. 최기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 최기훈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 일이야? 시장 노점 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좀 세게 밀어붙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압박하라는 거지? 네, 그런 뜻이에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최기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태준의 노점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사흘 후 아침 일찍 구청 단속반과 함께 덩치 큰 남자들 5명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기훈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온 모양이었죠.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고구마 화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을 받은 후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있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자. 최기훈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단속반장도 어깨를 으쓱하며 따라갔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태준의 노점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바로 호성이었죠. 호성은 며칠 전부터 이 시간에 나와서 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야, 학생. 오늘로 장사 끝이야. 용역업체 직원 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고구마 팔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용역업체 직원이 화덕에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이 막아서려 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잠시만요. 그때 호성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지만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최기훈이 호성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호성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미성년자 무허가 영업이니까 단속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단속반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호성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서류에 보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기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호성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님,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호성이 전화를 걸자 최기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전화인지 궁금했거든요. 3분 후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4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맨 앞에는 오정훈 비서실장이 있었죠. 명예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오정훈이 호성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명예회장님이라고요? 최기훈이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호성은 점퍼에 후드를 내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봤죠. 태성그룹 정호성 명예회장입니다. 오정훈이 엄숙하게 소개했습니다. 단속반장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반장이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기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호성은 오정훈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시범 상권 지정 공문과 법적 보호조치 서류였어요. 이 아이의 노점은 이제 전통시장 시범 사업의 일환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호성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단속반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최기훈은 호성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허둥지둥 사라졌죠. 현장에 남은 건 호성과 태준, 그리고 몇 명의 비서실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호성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세요? 호성은 무릎을 꿇고 태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니 민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혼자 힘들었지?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호성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태준이 자신의 손자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기분이었죠. 태성그룹 본사 38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명예회장님이 직접 시장 단속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무이사 한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허름한 옷차림으로 노점상을 보호하셨다고 하네요. 다른 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흐르는 공기가 무거웠어요. 한편 최기훈은 휘경마트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의 사촌형인 시의회 김태환 의원이었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태성그룹 회장이 우리 단속을 막았거든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김태환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기훈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야. 재벌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한 거잖아. 김태환 의원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태성그룹을 견제하고 싶었거든요. 기자들한테 연락해봐. 이런 건 언론에 알려야 해.
이틀 후 인터넷 뉴스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시장 노점의 특혜 제공 논란. 재벌 회장 불법 단속 저지로 시의회 질해. 권력으로 법 무시하는 대기업 어디까지. 기사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권력 남용, 지역 상권 왜곡, 특혜 시비 등의 단어들이 넘쳐났어요. 호성은 비서실에서 뉴스 기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오정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사회실로 들어가자 차가운 시선들이 호성을 향했습니다.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명예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명을 원하시나요? 호성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공개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미정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준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모든 논란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린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가 아직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성이 일어서자 한미정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호성은 태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태성그룹 논란을 다루고 있었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호성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호성을 바라봤어요. 어머, 회장님이시네요. 어쩐 일로? 태준이 때문에 왔어요.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마음이 아파요. 태준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호성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태준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좋은 분이 고생한다고요. 할머니의 말에 호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7살 아이가 느끼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 시각 노량진 시장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평소대로 고구마를 굽고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태준아, 괜찮겠니? 요즘 말이 많더라.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 잘못한 거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몇몇은 동정 어린 눈으로, 몇몇은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오후가 되자 휘경마트 직원들이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노점을 계속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왜 계속 여기 있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최기우는 휴대폰으로 용역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세요. 언론도 우리 편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투입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최기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태성그룹도 함부로 나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태준은 고구마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문병 가는 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태준이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태준아,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좋은 분이 고생하시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할머니가 나을 수 있었잖아요. 태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날 밤 호성은 집에서 예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뉴스에서 할아버지 얘기 나오던데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성은 수저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은 일 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겼나 보다. 태준 오빠 때문이에요? 예린이의 질문에 호성은 놀랐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를 알고 있니? 네, 매일 만나거든요. 정말 좋은 오빠예요. 예린이의 말에 호성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이미 태준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니요. 예린아, 그 오빠가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호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호성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것 같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호성과 태준 모두 곧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것임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6시, 노량진 시장은 하얀 눈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노점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폭설이 예보되어 있어서 일찍 마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 3대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승합차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오늘로 끝이다. 최기훈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오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표정이 험악했어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온 모양이었죠. 태준은 무서워하며 고구마 화덕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서 있었어요. 학생, 비켜라. 오늘은 누가 와도 소용없어. 용역업체 팀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 185cm에 체중 100kg은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안 돼요. 할머니 약값 벌어야 해요. 태준이 두 팔을 벌려 화덕을 막아섰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아이를 밀쳐냈어요. 으악! 태준이 눈 쌓인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화덕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 녀석이 끝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짜증을 내며 태준을 다시 밀쳤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났어요. 그때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오면 안 돼요. 태준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뛰어오던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어머, 할머니가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급히 달려와 119에 신고했어요.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태준 오빠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다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태준 오빠. 예린이가 울먹이며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떡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태준을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괜찮아, 태준 오빠. 할머니 금방 나아질 거야. 용역업체 직원들은 할머니가 쓰러진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화덕을 트럭에 실으려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잖아요. 예린이가 용역업체 직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른들 앞에 당당히 선 모습이었어요. 꼬마애가 끼어들지 마라. 용역업체 직원이 예린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든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아이한테 뭘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로고가 붙은 차량들이었어요. 동시에 방송국 취재진 차량들도 도착했죠. 맨 앞차에서 정장을 입은 호성이 내렸습니다. 평소의 허름한 차림과는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따라 오정훈 비서실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내렸죠. 호성은 쓰러진 할머니와 우는 태준, 그리고 예린이를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걸 느꼈어요. 태준아. 호성이 부드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호성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괜찮다. 할머니도 괜찮을 거야. 호성은 태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이도 품에 안아줬어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왜 개인적으로 개입하신 건가요? 호성은 천천히 일어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한 표정이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도 조용해졌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우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20해 전 그 아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호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강요했어요. 호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민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후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저와 등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어요. 태준의 나이와 당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얼굴도 제 아들과 똑같습니다. 호성이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20해 전 제 잘못으로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호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호성을 올려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성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겠지. 예린이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 오빠가 제 사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호성이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기훈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 철수하세요. 오정훈 비서실장이 단속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단속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호성은 태준과 예린이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현장에 남은 기자들은 흥분해서 보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벌과 숨겨진 가족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사건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점 철거 문제가 아니라 20회 전 가족의 비극과 그 후유증이 핵심이 된 거예요. 호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죠. 병원에서 호성의 고백을 들은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태준아, 괜찮니? 예린이가 걱정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호성은 태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급하게 모든 걸 털어놓은 게 아닐까 후회가 들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호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다음 날 호성은 태성그룹 비서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대학 시절 사진, 당시 연애 관련 기록들, 그리고 태준 어머니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비서실장님, 이 자료들을 태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호성이 오정훈에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태준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준이가 원한다면 하겠어요.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호성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태준은 노점에서 평소대로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태준아, 많이 힘들지?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요. 그때 호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준은 호성을 보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태준아, 시간 있을 때 이것들 좀 봐줄래? 호성이 서류 가방을 열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민우의 사진들이었어요. 태준은 사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이분이 아저씨 아들이에요? 그래. 김민우라는 이름이야. 호성이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가족사진, 대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연애 시절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이 내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 호성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민우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태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할머니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천천히 확인해봐. 호성은 태준에게 사진 복사본들을 건네줬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방을 뒤져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죠. 태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태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3살이구나. 엄마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내 아빠와 헤어져야 했던 일, 그리고 혼자 너를 키워야 하는 일이 모두 엄마 탓이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사랑을 반대하셨을 때 엄마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 편지 내용이 호성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 언젠가 아빠나 아빠 가족이 너를 찾는다면 엄마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물 거라고 믿어. 태주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다음 날 태주는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엄마가 쓴 편지 맞아요? 할머니는 편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태준아. 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할 때 써둔 편지야. 그럼 정말 제게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양반이 내 할아버지일 거야. 내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아버지 말이야. 그 시각 호성은 태성그룹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거예요. 명예회장님,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개인적인 가족사를 언론에 공개하신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호성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명예직에서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태가 진정될 것 같습니다. 한미정의 말에 호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요구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임하겠어요. 호성의 순순한 대답에 이사들은 놀랐습니다. 저항할 줄 알았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과 예린이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사회가 끝난 후 호성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할머니를 면회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호성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호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준이가 편지를 찾았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네요. 그렇군요. 태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호성은 안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20해 전에 잘못한 일을 사과드립니다. 호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태준과 할머니께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태준이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호성은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섣불리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호성은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손자,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어요. 아저씨, 우시고 계세요? 태준의 말에 호성은 눈물을 닦고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저도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태준이 호성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성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태준아. 호성이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태준을 만나러 온 거예요. 태준 오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직도 신기해.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린이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호성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준은 호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1년 후 가을, 노량진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태성 겨울나기 상생센터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깔끔한 외관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상점들이,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호성은 센터 앞에 서서 완공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재벌 명예회장에서 시장 상인의 할아버지가 된 자신의 모습이 새삼 신기했죠. 할아버지, 드디어 끝났네요. 예린이가 센터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1년 동안 태준과 함께 지내면서 더욱 활발해진 모습이었죠. 그래, 예린아. 정말 멋지게 나왔구나. 호성이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센터 안쪽에서 태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가게 준비 다 끝났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 눈물범벅이었던 아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센터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태준이네 군고구마앤드 통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주방 시설과 넓은 홀, 그리고 따뜻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멋진 가게였어요. 태준아,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계산대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태준이 가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호성이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호성이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태준이를 잘 키워주셔서요. 호성과 할머니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예린이는 가게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 그리고 포장용 스티커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태준 오빠, 제가 만든 스티커 어때요? 예린이가 자랑스럽게 포장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귀여운 고구마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였어요. 정말 예뻐요, 예린아.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태준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우정이 더욱 깊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개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멀리서는 기자들도 보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성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딱딱한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이 센터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았거든요. 호성이 태준과 예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덕분입니다. 호성의 인사가 끝나자 시장 상인회 회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인회 회장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센터가 생긴 후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활기차졌거든요. 개업식이 끝나고 나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주방에서 고구마와 통닭을 요리하고 할머니는 계산을 맡았어요. 예린이는 홀 정리와 포장을 도왔죠. 어서 오세요. 태준이네 군고구마 앤드 통닭입니다. 태준의 밝은 인사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손님으로 동네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태준아,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감사해요. 고구마 1개 드릴까요? 그래, 큰 걸로 하나 주거라. 태준이 정성스럽게 고구마를 골라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계산을 처리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1년 전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찾아온 거였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드라마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호성은 가게 한쪽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주방을 정리하고 예린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있었죠. 다들 고생했어요. 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준과 예린이가 호성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태준의 말에 호성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아이가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으면 안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호성은 놀라며 물었어요. 가족 사진이라고? 네, 할머니랑 예린이랑 할아버지랑 함께요. 태준의 제안에 예린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찍고 싶어요. 할머니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사진관에 가자. 다음 날 오후 4사람은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사가 이들의 사연을 알고는 특별히 정성껏 촬영해 주었어요. 자, 모두 웃어보세요. 사진사의 말에 4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성은 태준과 예린이를 양쪽에 끼고 할머니는 태준 옆에 서 있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며 첫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사진 속 4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완성된 사진이 센터 입구에 전시됐습니다. 노량진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린 거예요. 우와, 우리 사진이 여기 있네요. 예린이가 신기해하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훈훈한 가족이네요.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호성은 뿌듯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은 가족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에서 고구마를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시장 전체에 퍼졌어요. 태주는 능숙하게 고구마를 뒤집으며 손님들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소리와 함께
따뜻한 연기가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호성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예린이가 다가와서 호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어.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말이야. 진짜예요. 저도 꿈 같아요. 예린이가 호성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가게를 바라봤어요. 태주는 주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눈물로 얼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18살 청년이 되어 있었죠.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거 맞죠? 예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노량진 시장의 저녁은 이렇게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연기와 함께 네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죠. 다시 새로운 시작이군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됐어요.